여기가 식당이야? 장인어른 혼자 나가서 드시라 해. 우리 아빠도 아닌데 나까지 효도해야 돼? 친정아빠 칠순상 한번 차려드리자는 말에 식탁 위로 5만 원짜리 한 장을 툭 던지던 남편입니다. 7살에 엄마 잃고 인쇄소 잉크 묻은 손으로 저를 키워주신 우리 아빠를 그깟 5만 원짜리 한 장 값으로 후려치던 그 사람. 그런데 말이죠. 딱 일주일 뒤였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상 차리라며 또 그 똑같은 5만 원짜리 한 장을 식탁 위에 올려놓던 그날, 저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 종이를 남편 셔츠 주머니에 도로 꽂아 넣었어요. 내가 식모야. 직접 차려 드시라 해. 거실에서 곡소리 내며 주저앉는 시어머니, 무릎 꿇고 비는 남편, 그리고 친정아빠가 38년 동안 몰래 모아오신 비밀 통장 한 뭉치까지 15년을 참았던 며느리가 식탁 위에 그 5만 원을 되돌려 놓던 날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늦가을 밤바람이 아파트 복도를 휘감고 지나가는 11시 20분, 마트 오후조 근무를 마치고 무거운 다리를 끌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거실 텔레비전에서 야구 중계 소리가 시끄럽게 흘러나오고 있었죠. 남편은 소파에 늘어진 채 맥주캔을 손에 쥐고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남편이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고 한마디 던졌어요. 응, 왔어. 저녁은 챙겨 먹었어? 라면 끓여 먹었어. 김치찌개 있던 거 안 보이던데. 저는 가방을 식탁 의자에 걸고 가스레인지 위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차갑게 식어 기름이 굳은 김치찌개가 그대로 남아 있었죠. 불을 켜고 다시 데우는 동안 벽에 걸린 달력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칸에 빨간 동그라미가 진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친정아빠 70번째 생신날이었습니다. 7살에 엄마를 떠나보낸 뒤 인쇄소 잉크 냄새를 풍기며 저와 여동생을 홀로 키워주신 분의 칠순이었죠.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어요. 새벽 5시 반에 김밥집 알바를 가고 오전 10시에 잠깐 눈을 붙였다가 오후 2시에 마트로 출근하는 빡빡한 일상 속에서도 한 달 전부터 10,000원씩 따로 모아둔 비상금이 30만 원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한우 찜갈비 2근의 잡채 재료, 전 부칠 재료까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드릴 작정이었죠. 오늘 밤만큼은 꼭 이야기를 꺼내야 했어요. 식은 찌개에 밥 한 그릇을 비우고 미리 휴대폰에 캡처해둔 한우 선물 세트 장바구니 화면을 띄웠습니다. 거실로 가서 남편 옆에 조심스레 앉았죠. 여보, 잠깐만 시간 좀 내줘. 남편은 텔레비전 볼륨을 한 칸 낮추는 신용만 했어요. 왜, 뭔데? 다음 주 토요일이 우리 아빠 칠순이야. 내가 일주일 동안 휴무 맞춰놨어. 집에서 갈비찜이랑 잡채랑 제대로 한 상 차려드릴까 하는데. 휴대폰 화면을 남편 눈앞으로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화면에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야구 중계로 돌아갔어요. 칠순이면 그냥 식당 가서 드시라 그래. 식당 가는 게 의미가 있어? 아빠는 평소에도 라면으로 끼니 때우시는데 그날만이라도 따뜻한 집밥 한 상 차려드리고 싶어. 남편이 맥주캔을 식탁에 탁 내려놓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안방으로 들어간 남편이 지갑을 들고 나왔어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더니 식탁 위에 빳빳하게 펴서 툭 던졌습니다. 종이 한 장이 식탁 위를 미끄러지듯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여기가 식당이야? 남편의 목소리에 짜증이 잔뜩 묻어났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주말 내내 집구석에서 기름 냄새 맡으라고? 장인어른 혼자 나가서 드시라 해. 우리 아빠도 아닌데 나까지 효도해야 돼? 저는 식탁 위에 5만 원짜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빠도 당신 장인이야. 그리고 이른이면 칠순인데 5만 원 줬잖아. 그거 들고 나가서 점심 한 끼 같이 사드시고 와. 됐지? 남편이 다시 소파로 돌아가더니 야구 중계 볼륨을 2칸 더 올렸어요. 저는 식탁 의자에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죠. 여보, 우리가 시어머니 칠순 때는 한정식집까지 빌렸잖아. 우리 아빠는 그냥 집에서 밥 한 끼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던 고개를 획 돌렸어요. 또 그 소리야? 우리 어머니는 어머니고 장인어른은 장인어른이지. 비교를 왜 해? 비교가 아니라 시끄러워. 나 야구 보잖아. 대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가 가스불을 끄는데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날 밤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펴는 동안에도 남편은 거실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온 남편이 코를 골며 잠든 옆에서 휴대폰 갤러리를 천천히 넘겨보았어요. 재작년 시어머니 칠순 사진들이 줄지어 떠올랐죠. 한정식 집을 통째로 빌려 차렸던 상차림, 적금을 깨서 마련한 순금 2돈짜리 반지, 시누이와 함께 한복을 맞춰 입었던 그날의 사진들. 가슴 안쪽이 비수에 찔린 듯 욱신거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반 김밥집 알바를 가는 길에 일부러 한 정거장을 더 걸었어요. 친정아빠가 사시는 단칸방 동네 쪽으로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노란 가로등 아래 굽은 등으로 폐지 수레를 끄는 노인 한 분이 보였어요. 그 굽은 등이 친정아빠의 모습과 자꾸 겹쳐 보였죠. 마스크 안쪽으로 눈물이 흘러내려 천이 축축해졌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닦고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오후 2시 마트 휴게실에서 김밥을 펼쳐놓고 미경 언니에게 어젯밤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바탕 욕을 쏟아냈을 미경 언니가 김밥을 씹다 말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언니, 그 사람이 5만 원을 던지더라고. 식탁 위에. 미경 언니가 김밥을 내려놓고 제 손등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정수가. 응. 너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미경 언니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너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너 평생 그렇게 산다. 진짜로. 언니. 15년이야, 15년. 시어머니 칠순 때는 적금까지 깼다며. 근데 친정아버지 칠순은 5만 원이라는 게 말이 돼? 미경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 번쯤은 너도 너답게 살아봐. 응?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어요. 휴게실 형광등 아래서 미경 언니의 눈빛이 평소보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퇴근길에 결국 발걸음을 집 근처 정육점으로 돌렸어요. 앞치마 주머니 깊숙이 넣어둔 비상금 봉투를 통째로 꺼냈죠. 사장님, 한우 찜갈비 2근만 좋은 걸로 주세요. 그리고 잡채용 소고기랑 전 부칠 재료도요. 정육점 사장님이 비닐장갑을 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잔치라도 하시나 봐요? 아니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우리 아빠 칠순이에요. 또박또박 말하고 나니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정육점 사장님이 고기를 자르며 빙긋 웃어주셨어요. 아이고, 효녀시네. 좋은 부위로 듬뿍 챙겨드릴게요. 칠순상에 올릴 거니까 마블링 예쁜 걸로다가. 감사합니다, 사장님. 따님이 이렇게 챙겨드리면 아버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 말에 코끝이 시큰해졌지만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은 비닐봉지 2개를 양손에 묵직하게 들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 그날따라 가볍게 느껴졌어요.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집에 도착해 부엌 불을 켰습니다.
갈비를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죠. 간장 냄새와 마늘 다지는 소리가 부엌을 채워가던 그때 안방 문이 벌컥 열렸어요. 잠옷 차림의 남편이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을 흘끗 들여다보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갈비 재워두려고. 남편의 미간이 단번에 좁아졌어요. 내가 분명히 말했지. 우리 집에서 차리지 말라고. 여보, 그래도 칠순인데. 한 번 말하면 알아들어야지. 그 영감 우리 집 오면 나 그날 집 안 들어와. 알아들었어? 여보, 우리 아빠한테 그 영감이 뭐야? 말이 너무 심하잖아. 심한 게 어디 있어. 사실대로 말한 건데. 남편이 안방문을 거칠게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틀이 흔들리는 소리가 부엌까지 울렸어요. 저는 도마 앞에 그대로 굳어 서 있었습니다. 손에 묻은 양념이 미끈거리는 것도 잊은 채로요. 이 한우갈비를 우리 집 식탁에 차릴 수조차 없다는 사실이 그제야 머릿속에 박혔어요. 내 집 식탁 한 자리. 그것조차 친정아빠에게 내어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이. 천천히 양념 묻은 손을 헹구고 부엌 불을 껐습니다. 거실로 나와 식탁을 바라보았어요. 어젯밤 남편이 던졌던 그 5만 원짜리 한 장이 여전히 식탁 한 귀퉁이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구도 치우지 않은 채 저를 비웃듯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손을 뻗어 그 지폐를 집어들었어요. 한 번 반으로 접고 또 한 번 반으로 접었습니다. 그리고 앞치마 주머니 가장 깊은 곳에 그 종이를 천천히 밀어 넣었어요.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 1시의 도시가 차갑게 식어 있었죠. 식탁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손바닥 안쪽으로 뜨거운 숨이 모였다가 흩어졌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이 갈비를 어디로 옮겨야 할지 단칸방 그 좁은 부엌으로 도시락 가방을 몇 개나 들고 가야 할지 머릿속이 점점 또렷해졌어요. 앞치마 주머니 속에 그 지폐가 손끝에 만져졌습니다. 빳빳한 종이의 감촉이 이상하게도 차가웠어요. 토요일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어요. 옆자리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흘끗 보고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어젯밤 몰래 양념에 재워둔 갈비 냄비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렸어요. 약한 불에 천천히 고아야 살이 부드럽게 풀어지죠. 당면을 찬물에 불리고 시금치를 데치고 당근과 양파를 가늘게 채 썰었습니다. 전 부칠 호박과 동태살에 밀가루를 입히는 동안 창문 밖이 조금씩 푸르스름하게 밝아왔어요. 평소엔 김밥집 오픈조를 가야 할 시간이었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알바를 빼두었습니다. 갈비찜 국물이 자작하게 졸아드는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어요. 이 냄새를 우리 집 식탁에서 친정아빠와 함께 맡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손끝이 자꾸 멈췄습니다. 내 집 식탁 하나를 못 내어드려서 이른이 되신 친정아빠를 그 좁은 단칸방 신문지 위에서 밥을 드시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큰 도시락 가방 3개에 갈비찜과 잡채와 전을 차곡차곡 옮겨 담았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새지 않도록 밀폐 용기를 2번씩 감쌌죠. 7시 반쯤 큰아들 도윤이와 작은아들 도연이를 깨웠어요. 엄마, 오늘 외할아버지 집 가는 날이지? 도윤이가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우리 도윤이 어제 그린 도화지 잘 챙겼어? 가방에 넣어놨어. 도연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자기 옷장 앞으로 갔어요. 엄마, 나 외할아버지 좋아하는 그 청색 점퍼 입을래. 그래, 우리 도연이 멋지게 입자. 두 아이에게 외출복을 갈아입히는 동안 안방에서 남편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나와 골프 가방을 어깨에 메고 신발장 앞에 섰어요.
여보, 오늘 우리 아빠 칠순인 거 알지? 같이 안 갈 거야? 남편이 신발끈을 묶으며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제 분명히 말했지. 골프 약속 있어. 한 번만 얼굴 비춰주면 안 돼? 우리 아빠가 사위 본 지가 언제인데. 시끄러워. 애들 데리고 잘 다녀와. 현관문이 쾅 닫혔어요. 도윤이가 신발을 신다 말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아빠는 외할아버지 안 가? 아빠는 오늘 일이 있으셔. 도연이가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엄마, 우리 외할아버지한테 빨리 가자. 외할아버지 기다리시잖아. 도연이의 작은 손이 따뜻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도시락 가방 3개를 무릎 위에 올렸어요. 차창 밖으로 토요일 아침의 도시 풍경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40분쯤 달려 친정아빠의 단칸방 골목 어귀에 도착했죠. 택시에서 내려 좁은 골목길을 두 아이와 걸어 들어갔어요. 낡은 철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아빠, 저예요. 정숙이. 문을 열자라면 봉지가 한쪽에 쌓인 싱크대와 빛바랜 형광등 아래 신문을 보던 친정아빠가 깜짝 놀라 일어서셨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다 들고 왔어? 집에서 차린다더니. 친정아빠가 어색하게 웃으셨습니다. 아빠, 오늘은 여기서 먹어요. 애들도 외할아버지 집 와보고 싶다고 해서. 차마 남편이 집에서 차리는 걸 못하게 했다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외할아버지. 도연이가 친정아빠 품으로 달려가 안겼습니다. 아이고, 우리 도연이. 많이 컸네. 도윤이가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어요. 외할아버지, 이거 학교에서 그렸어요. 할아버지 칠순 축하해요. 도화지에는 색연필로 큼지막하게 그린 케이크와 친정아빠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친정아빠가 도화지를 두 손으로 받아 한참을 들여다보셨어요. 아이고, 우리 큰손주가 이런 걸 다 그려왔네. 친정아빠 목소리가 살짝 잠겼습니다. 도윤이가 미리 챙겨온 테이프로 도화지를 벽에 붙였어요. 좁은 방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그 위에 도시락통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갈비찜 뚜껑을 여는 순간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잡채와 전, 새로 지은 흰쌀밥과 미역국까지 차례로 자리를 잡으니 단칸방이 순식간에 잔칫집으로 변했어요. 아빠, 자, 여기 앉으세요. 오늘 주인공이잖아요. 친정아빠를 신문지 가운데 자리에 앉혀드렸습니다. 갈비찜 한 점을 잘게 찢어 친정아빠 밥숟가락 위에 올려드렸어요. 많이 드세요. 2근이나 사왔어요. 친정아빠가 갈비를 한 입 베어 무시더니 한참을 씹지 못하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내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이런 거 다 해줬을 텐데. 친정아빠가 안경을 벗고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셨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그런 말 마세요. 오늘 잔칫날인데. 황급히 화제를 돌렸어요. 아빠, 우리 도연이 받아쓰기 100점 맞은 거 아세요? 이번에 2번이나. 진짜야? 우리 도연이가? 네. 외할아버지, 저 이번 학기에 100점 2번이나 맞았어요. 도연이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도연이 똑똑하네. 외할아버지보다 낫네. 친정아빠가 그제야 입가에 옅은 웃음을 띠셨어요. 그래도 손등으로 자꾸 눈가를 훔치시는 모습이 시야 한 구석에 자꾸 걸렸습니다. 식사가 한창일 무렵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옆방에 사시는 할머니가 떡 한 접시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이 영감 잔치하나 보네. 이거 떡 좀 가져왔어. 아이고 할머니.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이고 가족끼리 잔치하는데 옆집이 빈손으로 와서야 쓰나. 따님이 큰딸인가 봐? 네, 안녕하세요. 큰딸 정숙이에요.
옆방 할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손뼉을 치셨어요. 아이고, 이 양반이 며칠 전부터 우리 큰딸이 와서 칠순 차려준다고 동네방네 자랑을 했다니까. 그게 어찌나 자랑스러워 하시던지.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아빠가요? 그럼 슈퍼에서도 한 번, 경로당에서도 한 번. 우리 큰딸이 효녀라고 어찌나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셨는지. 친정아빠가 옆방 할머니의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기셨어요. 아이 할머니, 그런 말씀은 좀. 왜요? 자랑할 만한 일을 자랑한 건데. 옆방 할머니가 떡 접시를 내려놓고 자리를 뜨셨습니다. 문이 닫히고 단칸방에 다시 조용한 공기가 흘렀어요. 아빠, 왜? 친정아빠가 일부러 시선을 피하셨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좁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수도꼭지를 끝까지 틀었습니다. 물소리에 묻어 흐느낌이 새어나왔어요. 며칠 전부터 동네방네 자랑하셨다는 그 말이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내 집 식탁 한 자리를 못 내어드려서 잃은 노인을 단칸방 신문지 위에 앉혀놓은 내 자신과 5만 원짜리 한 장을 던지던 남편의 손이 머릿속에서 충돌했어요. 세면대를 두 손으로 짚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보았어요.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지만 다시 웃어야 했죠. 화장실에서 나오자 도윤이가 친정아빠 옆에서 갈비를 손으로 찢어드리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이거 부드러워서 잘 씹혀요. 우리 도윤이가 외할아버지보다 더 어른이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미리 챙겨온 봉투를 친정아빠 베개 밑에 슬쩍 밀어 넣으려는데 친정아빠 손이 제 손목을 잡으셨어요. 이게 뭐야? 아빠, 그냥 받으세요. 내 살림도 빠듯한 거 다 아는데 이런 걸 왜? 아빠, 넣어둬. 다시 가져가. 친정아빠가 봉투를 제 손에 다시 쥐어주셨습니다. 아빠, 이거 그 사람 돈 아니에요. 내가 알바해서 모은 돈이야. 친정아빠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알바해서? 네. 한 달 동안 10,000원씩 따로 떼서 모은 거예요. 내 손으로 번 거니까 받아주세요. 친정아빠가 한참을 봉투만 내려다보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맙다. 평생 무뚝뚝하시던 분의 그 한마디에 다시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 두 아이와 함께 단칸방을 나섰습니다. 친정아빠가 골목 어귀까지 따라 나오셨어요. 아빠, 들어가세요. 바람 차요. 그래. 택시를 잡아타고 뒷자리에서 손을 흔드는 도윤이와 도연이를 바라보시던 친정아빠의 굽은 등이 차창 너머로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녁 늦게 집에 도착하니 거실에 골프 가방이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어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거실 가득 풍겼죠. 거실 테이블 위로 시선이 갔어요. 오늘 아침 미처 챙기지 못한 그 5만 원짜리 지폐가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그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또 한 번 반으로 접고 또 한 번 접어 앞치마 주머니에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어제 넣어둔 지폐와 오늘의 지폐가 함께 만져졌어요. 빳빳한 종이 두 장의 감촉이 손끝에서 서걱거렸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7시 반, 평소보다 일찍 부엌으로 나갔어요. 어젯밤 단칸방에서 다 못 먹고 챙겨온 갈비찜이 냉장고 한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식탁을 차려놓을 작정이었죠. 뚝배기에 갈비찜을 옮겨 담아 약한 불에 올리고 흰쌀밥을 새로 안쳤어요. 8시 반쯤 안방 문이 열리고 남편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어제 술이 덜 깬 듯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속이 쓰리네. 뭐 좀 먹을 거 있어? 갈비찜 데워놨어. 밥도 새로 했고. 남편이 식탁에 앉자마자 갈비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씹는 동안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이거 양념 잘 됐네. 어제 단칸방에서 먹다 남은 거야. 이거 어머니 갖다 드리자. 우리 어머니가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식탁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저는 남편을 빤히 쳐다봤어요. 뭐라고 했어? 왜 양념 잘 됐다니까? 어머니 갖다 드리면 좋아하실 거 아니야. 어제 우리 아빠 칠순상은 집에서 차리지도 못하게 했잖아. 남편이 갈비를 우물거리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어머니는 좀 다르잖아. 뭐가 달라? 우리 어머니잖아. 우리 어머니. 저는 들고 있던 행주를 식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입에서 어제는 5만 원을 던지고 오늘은 어머니께 갖다 드리자는 말이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보, 어제 우리 아빠 칠순 때 한 번이라도 얼굴 비춰줬으면 좋았잖아. 또 그 소리 시작이야? 그 소리가 아니라 남편이 숟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놓았어요. 아침부터 잔소리할래?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갈비를 입에 넣었어요. 점심 무렵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영상통화였어요. 남편이 화면을 켜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큼지막하게 떴습니다. 성호야, 엄마다. 네, 엄마. 식사하셨어요? 먹었어. 정수기는? 남편이 부엌 쪽을 향해 휴대폰을 돌렸어요. 저는 마지못해 화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어요. 정수가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다. 네, 말씀하세요. 다음 주가 내 72번째 생일이잖니. 작년처럼 식당 가는 거 말고 올해는 우리 며느리 솜씨 좀 보자. 저는 휴대폰 화면을 들고 있던 손이 살짝 굳었습니다. 어머니, 식당이 편하지 않으세요? 아이고, 식당 음식은 달기만 하고 돈도 아깝고 집밥이 최고요. 우리 며느리가 손맛이 좋잖아.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휴대폰을 빼앗아 갔어요. 아유, 그럼요, 엄마. 우리 집이 맛집인데 식당을 왜 가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정수기가 상다리 부러지게 차린 겁니다. 갈비찜에 잡채에 전이며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다 해놓을 거니까 손만 들고 오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아져 있었어요. 저는 행주를 식탁 위에 천천히 내려놓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식당이냐고 5만 원을 던지던 그 입과 우리 집이 맛집이라고 너스레를 떠는 그 입이 정확히 같은 입이었어요. 네, 어머니.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남편이 통화를 끊고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나한테 한마디 안 물어보고 왜 그렇게 약속을 잡아? 뭘 또 물어봐. 어머니 생신인데 당연한 거지. 남편이 지갑에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툭 올려놓았어요. 야, 요즘 야채값 싸졌던데. 5만 원이면 갈비에 잡채까지 다 뒤집어 쓰겠다. 남으면 잔돈은 거슬러 와. 또 5만 원이었습니다. 친정아빠 칠순 때 던졌던 그 액수와 정확히 똑같은 5만 원이었어요. 같은 5만 원이라는 사실이 저를 더 깊이 찔렀습니다. 여보, 어머니 생신상 차리려면 5만 원으로는 한참 모자라. 엄살 떨지 마. 어차피 너 시장 가면 알뜰하게 잘 사잖아. 남편이 다시 거실 소파로 가서 채널을 돌렸어요. 저는 식탁 위에 5만 원짜리를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손을 뻗어 그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앞치마 주머니에 이미 2장의 5만 원이 들어 있었죠. 세 번째 종이를 그 위에 포개어 넣었습니다. 오후 1시쯤 마트로 출근하려고 버스에 올라탔어요. 뒷자리에 앉아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지난 15년간 시어머니 생신상에 들였던 비용을 하나하나 떠올려 적기 시작했어요. 환갑 한정식집 예약비 80만 원, 칠순 한정식집 통째로 빌린 비용 300만 원, 한복 대여비 50만 원, 순금 2돈짜리 반지 90만 원, 시댁 형제들 선물비 매년 30만 원씩 15년. 숫자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한참을 머물렀어요. 최종 합계가 1,0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오후 2시 마트 휴게실에서 미경 언니에게 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미경 언니가 김밥을 씹다 말고 휴대폰을 받아들었어요. 정수가, 응, 이게 진짜 네가 쓴 돈이야? 기억나는 것만 적은 거야. 명절 차례상이랑 시댁 식구들 챙긴 것 빼고. 미경 언니가 김밥을 내려놓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너 어제 친정아버지 칠순상은 집에서 못 차리게 했다며? 그랬어. 근데 오늘은 시어머니 생신상을 집에서 차리라고? 그것도 5만 원 던져주면서? 정수가, 이거 이름이 뭐냐? 내로남불이야, 내로남불. 미경 언니가 휴대폰 옆에 있던 마트 노트를 끌어당겼어요. 펜으로 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봐. 왼쪽은 친정, 오른쪽은 시댁. 친정아버지 환갑 때 너 뭐 했어? 못 갔어. 그때 시어머니가 허리 아프시다고 해서. 칠수는 어제 단칸방. 미경 언니가 표 왼쪽에 동그라미를 2개 그렸어요. 시어머니 환갑은 한정식집 빌렸어. 칠수는 한정식집에 한복까지. 미경 언니가 표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줄줄이 그렸습니다. 정수가, 이게 결혼 생활이야? 저는 노트 위에 동그라미들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퇴근길 버스 안에서 휴대폰이 짧게 울렸어요. 신우이의 카톡이었습니다. 옳게, 이번엔 엄마가 갈비찜이랑 잡채 꼭 해달래. 화면에 메시지가 줄줄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식사 끝나고 우리 애들 용돈도 좀 챙겨줘. 작년처럼 5만 원씩. 손가락으로 화면을 천천히 내려봤습니다. 옳게,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지. 옳게가 우리 엄마한테 상다리 부러지게 해야 우리 오빠도 장인어른한테 지갑 한 번 더 열 거 아냐? 마지막 줄을 2번, 3번 다시 읽었어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가방 안쪽에 깊숙이 넣었어요. 밤 11시 반에 집에 들어오니 남편은 이미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식탁 의자에 앉아 휴대폰 메모장을 다시 열었어요. 지난주 남편이 던졌던 그 한마디를 화면에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여기가 식당이야. 그 아래 줄에 오늘 아침 남편이 시어머니께 했던 말을 적었어요. 우리 집이 맛집인데 식당을 왜 가요? 2 문장을 나란히 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같은 입에서 일주일 사이에 나온 2 문장이었어요. 화면을 끄고 식탁 위에 놓인 5만 원짜리 한 장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오늘 낮에 남편이 던졌던 그 종이였어요. 반으로 접고 또 접어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3장이 차곡차곡 쌓였어요. 다음 주 토요일, 시어머니가 우리 집 현관에 들어서는 그 시간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으로 그분을 마주해야 할지 머릿속이 천천히 정리되어 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컵에 찬물을 따라 단숨에 들이켰어요. 물컵을 내려놓는 손이 어제보다는 조금 덜 떨렸습니다. 안방 문을 살짝 열어보니
남편이 입을 벌린 채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그 옆자리에 들어가 이불을 끌어다 어깨까지 덮었습니다. 천장을 한참 동안 올려다봤어요. 일주일.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일주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6시, 평소 일어나는 시간보다 2시간이나 일찍 눈이 떠졌어요.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방문을 살짝 열고 내다보니 남편이 거실에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어요. 평소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물 한 잔을 따라 마시는데 남편이 청소기 코드를 뽑으며 말을 걸었어요. 일찍 일어났네. 오늘 어머니 일찍 오신다니까 빨리 준비해. 내가 케이크 사러 잠깐 다녀올게. 새벽에 베이커리 문 여는 시간 알아놨거든. 남편이 지갑을 챙겨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부엌 창문이 살짝 떨렸어요.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지난주 친정아빠 칠순날에는 골프 가방을 메고 새벽같이 나가던 사람이 오늘은 어머니 케이크 사러 새벽 베이커리 문 열리는 시간까지 알아놨다는 그 사실이 다시 한번 또렷하게 박혔어요. 7시쯤 남편이 케이크 박스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여보, 갈비찜 양념 다 됐어? 잡채 당면은 불렸고? 어머니 입맛에 짜면 안 되니까 간 잘 봐. 작년처럼 짠소리 듣지 말고.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와 냄비 뚜껑을 하나하나 열어보았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지 않은 채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어제 다림질해둔 5만 원짜리 한 장이 쥐어 있었어요. 여보, 지금 뭐해? 남편이 의아한 얼굴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곧 오시는데 갈비찜 불에 올려야 할 거 아니야.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보, 왜? 손에 쥐고 있던 5만 원짜리를 남편의 셔츠 가슴 주머니에 천천히 꽂아 넣었습니다. 내가 식모야? 남편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뭐? 어머님 모시고 당신이 직접 차려 드시라 해. 이정숙,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저는 그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봤어요. 지난주에 우리 아빠 칠순상 집에서 차린다니까 당신이 뭘 했어? 여기가 식당이냐고 했잖아. 5만 원 던지면서 남편의 입꼬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남편이 황급히 자기 셔츠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를 빼내려 했지만 저는 그 손을 막아섰습니다. 그대로 둬. 미쳤어? 빨리 가서 어머님 모셔. 오셨잖아. 남편이 이를 악물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들뜬 목소리가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어디 있냐? 옳게, 우리 왔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양손 가득 케이크 박스와 과일 바구니를 들고 환한 얼굴로 들어서다가 부엌 쪽을 보고 그대로 멈춰 섰어요. 가스레인지 위 냄비들이 모두 불 꺼진 채로 놓여 있었고 식탁에는 그릇 하나 차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시누이의 표정이 먼저 굳었어요. 옳게, 음식은? 저는 앞치마를 식탁 위에 곱게 개어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어머님 생신상은 애들 아빠가 직접 차릴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한순간에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시누이가 들고 있던 케이크 박스를 식탁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옳게, 너 지금 제정신이야? 형님, 진정하시고요. 어머니 생신상을 며느리가 안 차린다는 게 말이 돼? 시어머니가 소파 끝에 풀썩 주저앉으셨어요. 손으로 가슴을 짚으시며 숨을 몰아쉬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걸 보려고 오늘 왔나? 남편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제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어요. 이정숙, 너 지금 어머니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저는 그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떼어내지 못했던 그 손이었어요. 여보, 지난주에 내가 우리 아빠 칠순상 집에서 차린다고 했을 때 당신이 뭘 했어? 다시 말해봐.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기가 식당이냐고 했지. 맞아. 우리 집 식당 아니지. 그래서 오늘 어머님 생신상 안 차렸어.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라고? 어머님 식당 가시기 싫으면 애들 아빠가 직접 차려 올리든가 그 5만 원 들고 나가서 사드시든가 하세요. 신우이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옳게, 너 미쳤어? 저는 신우이를 향해 천천히 돌아섰어요. 형님, 지난주에 형님이 저한테 보낸 카톡 기억나세요? 무슨 카톡?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고. 제가 어머님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야 오빠가 우리 아빠한테 지갑 한 번 더 연다고 하셨잖아요. 신우이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그 카톡 캡처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형님, 오늘은 형님이 어머님 옆에서 직접 도와드리세요. 형님이 친딸이잖아요. 시어머니가 가슴을 짚은 손을 떨며 남편을 올려다보셨어요. 성우야, 내 마누라가 지금 뭐 하는 거냐? 남편이 입술을 깨물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이정숙, 너 진짜 끝까지 갈래?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제야 처음 시작하는 거야. 저는 침실로 들어가 미리 챙겨둔 핸드백을 어깨에 맸어요. 큰아들 도윤이와 작은아들 도연이가 자기 방문을 빼꼼히 열고 거실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도연아, 엄마 잠깐 이모네 다녀올게. 엄마, 어디가? 도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멀리 안 가. 점심은 미리 짜장면 시켜놨으니까 도윤이가 동생 챙겨서 같이 먹어. 알겠지? 도연이가 제 다리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가지 마. 가슴이 미어졌어요. 도연이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금방 올 거야. 약속해. 진짜? 진짜야. 우리 도연이 형아 말 잘 듣고 있어.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다리에서 떨어졌어요. 거실로 다시 나가니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가까스로 몸을 일으키며 손가락을 떨고 계셨습니다. 정수가, 너 이러면 안 된다. 시어미 생일이야. 어머님, 저희 아빠 칠수는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무셨어요. 한 번도 없으셨죠. 그래서 오늘 저도 한 번도 안 해본 일 한번 해보려고요. 신발장 앞에 서서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이 고함을 질렀어요. 이정숙, 너 지금 어디가?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생신 잘 보내세요. 현관문을 닫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문 너머에서 신우이의 고함과 시어머니의 곡소리에 가까운 울음이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그 안에 그대로 들어섰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1층에 도착해 아파트 현관을 빠져나오는데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정면으로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남편, 시누이, 시어머니, 시댁 사촌들까지 줄줄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리고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다른 손으로 미경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정수가,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언니, 나 지금 집 나왔어.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디야 지금? 우리 집 앞 사거리. 택시 잡아서 우리 집으로 와. 지금 당장.
언니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빨리 와. 전화를 끊고 길가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빈 택시 한 대가 비상등을 깜빡이며 멈춰 섰어요. 뒷자리에 올라타고 미경 언니네 동네 이름을 댔습니다. 택시가 출발하고 차창 밖으로 우리 아파트 단지가 점점 멀어졌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두 발로 그 집을 걸어 나왔다는 사실이 그제야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아니라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가방 안쪽에서 휴대폰이 진동으로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차창에 이마를 기댔어요.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한번 흘끗 보시더니 라디오 볼륨을 살짝 낮춰주셨습니다. 차창 너머의 토요일 오전 풍경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미경 언니의 원룸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언니가 저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정수가 잘 왔어. 들어와. 언니, 신발 벗고 일단 앉아. 떡볶이 시켜놨어. 좁은 거실 한가운데 작은 상이 펴져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 한 접시와 종이컵 두 개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가방을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켜는 순간 손이 굳었어요. 부재중 전화 알림이 무려 32통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15통, 남편이 9통, 시어머니가 5통, 그리고 모르는 번호까지 줄줄이 찍혀 있었어요. 이게 다 뭐야? 미경 언니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야. 단톡방도 확인해봐. 카톡 앱을 열자 시댁 단톡방에 메시지가 폭포처럼 쏟아져 있었어요. 시누이가 시댁 친척들을 죄다 끌어모아 회의를 열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엄마 없이 자란 애가 그렇지 뭐. 한 줄을 읽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친정아버지가 제대로 못 가르쳤네. 그 아래 줄을 읽다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미경 언니가 휴대폰을 빼앗아 갔어요. 정수가 이거 보지 마. 일단 캡처부터 다 하자. 언니, 이거 다 증거야. 한 줄도 빠짐없이 캡처해. 미경 언니가 차분한 손길로 화면을 한 장 한 장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었지만 아무 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미경 언니가 종이컵에 물을 따라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천천히 마셔. 물 한 모금을 삼키는데 목이 따끔거렸어요. 저녁 7시쯤 가방 속 휴대폰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시어머니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받아야 할까? 받아. 대신 스피커폰으로 해. 내가 옆에 있을게. 전화를 받자 평소에 다정한 척하던 그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수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어머님. 내가 너를 며느리로 들이면서 시집살이 한 번 시킨 적이 없는데. 어머님, 네가 오늘 내 72번째 생일에 이게 무슨 짓이냐? 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평소 같으면 죄송하다고 머리부터 숙였을 그 자리였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뭐? 저희 아빠는 환갑 때도 못 모셨고 이번 칠순 때도 갈비집 한 번 못 갔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님 칠순 때는 저희가 한정식집 통째로 빌리고 한복까지 맞춰드렸잖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시어머니가 한 박자 늦게 입을 여셨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시어미 생일은 며느리가 차리는 게 도리야. 저는 미경 언니를 한번 쳐다봤어요. 미경 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왜? 그럼 친정아빠 생신은 사위가 안 차려도 되는 게 도리예요? 수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인연이 어디서 말대답을. 어머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미경 언니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정수가. 진짜 잘했어. 언니, 나 진짜 이래도 되는 거야? 이래도 되냐고? 너 15년 동안 한 번도 못 해본 말 오늘 한 거잖아. 미경 언니가 떡볶이 접시를 제 앞으로 밀어줬어요. 먹어. 빈속에 그러면 쓰러져. 밤 11시쯤 원룸 건물 입구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경 언니가 인터폰 화면을 켰어요. 화면 속에 술에 잔뜩 취한 남편이 비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이정숙, 나와. 너 친정아버지가 너 이렇게 가르쳤어? 저는 인터폰 화면을 바라본 채 그 자리에 굳었어요. 미경 언니가 인터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김서방,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동네 사람들 다 깨겠어. 형수님 비키세요. 우리 마누라랑 얘기 좀 합시다. 마누라 하지 마. 사람한테 이름이 있어. 이정숙, 빨리 나와. 안 나오면 내가 올라간다. 미경 언니가 옆에 있던 자기 휴대폰을 들었어요. 김서방, 한 번만 더 소리치면 나 지금 바로 119에 신고할 거야. 형수님, 그게 무슨... 이건 가정폭력이야. 한밤중에 남의 집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치는 거. 미경 언니가 휴대폰 화면을 인터폰 카메라 쪽으로 들이댔습니다. 신고 버튼 누른다. 셋셀게. 하나. 남편이 욕설을 내뱉으며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둘. 시. 남편이 비틀거리며 골목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미경 언니가 인터폰을 끊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정수가, 언니, 저 사람 평소에 너한테 손도 댔어? 아니, 손은 안 댔어. 그래도 오늘 같은 일은 처음이지? 미경 언니가 자리로 돌아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정수가, 우리 내일 어디 좀 가자. 어디? 시청 가서 무료 법률 상담 받아보자. 친한 동생이 거기 다녔거든. 법률 상담? 이혼하라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지킬 방법은 알아둬야 해. 저는 한참을 말없이 떡볶이 접시를 내려다봤어요. 식어버린 떡볶이 위로 기름이 굳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을 켜자마자 시댁 단톡방에 새로운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누군가 캡처 한 장을 잘못 올린 듯한 화면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동기들 단톡방에 보낸 카톡이 그대로 캡처되어 있었어요. 처가가 가난해서 데려와 줬더니 은혜를 모른다. 그 아래 다른 동기들의 답장도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형수님이 좀 그러시지. 한부모 가정 출신이라며. 어쩔 수 없지.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는 손이 떨리는 게 아니라 머리가 차갑게 식어갔어요. 미경 언니가 제 옆에 와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정수가, 언니 봤어? 이건 너 혼자 끌어안고 갈 일 아니야. 오늘 무조건 상담받자. 미경 언니가 휴대폰을 들고 그 화면도 캡처해 두었어요. 오후 1시쯤 시청 무료 법률상담센터에 도착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안내 데스크에서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작은 상담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 있었던 일을 천천히 풀어냈어요. 친정아빠 칠순상부터 시어머니 생신 거부, 어젯밤 원룸 앞 소동까지. 변호사님이 메모를 하면서 가만히 듣고 계셨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변호사님이 잠시 안경을 고쳐 쓰셨어요. 지금 당장 이혼하라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네. 다만 자기 자신을 지킬 최소한의 증거는 모아두셔야 해요. 증거요? 카톡 캡처, 통화 녹음, 시댁에 지출한 가계 내역.
이런 거 차곡차곡 정리해 두세요. 변호사님이 종이 한 장을 꺼내 펜으로 항목을 적어 주셨어요. 휴대폰 캡처는 클라우드에 따로 백업해 두시고 가계부는 영수증이랑 같이 보관하시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변호사님이 펜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본인명의 통장을 따로 하나 만드세요. 시댁이나 남편이 모르는 통장을요. 네.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발로 설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은 따로 모아두셔야 해요. 상담을 마치고 시청 건물을 나오는데 정오의 햇살이 광장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광장 한쪽에서 한 노인이 폐지를 모으고 계셨습니다. 굽은 등이 친정아빠와 자꾸 겹쳐 보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친정아빠의 번호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친정아빠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정숙이냐? 아빠 나야. 왜 무슨 일 있어? 친정아빠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입술만 깨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 오늘 아빠 집에 가도 돼?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언제 와? 지금 출발하면 2시간쯤 걸려. 두부김치 좋아하지? 사다 놓을게. 친정아빠가 그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가슴에 가만히 댄 채 광장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미경 언니가 옆에서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정수가. 아버님 기다리시잖아. 언니 고마워. 고맙긴. 가서 푹 자고 와. 광장을 빠져나와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계단 위에서 한 번 더 휴대폰을 열었어요. 남편의 부재중 전화 알림이 또 5통 더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가방 깊숙이 휴대폰을 다시 넣었어요. 계단을 한 칸 한 칸 내려가는 발걸음이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웠습니다. 저녁 6시쯤 친정아빠의 단칸방 골목 어귀에 도착했어요. 낡은 철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왔냐? 네, 아빠. 문이 열리고 친정아빠가 한 손에 두부 한 모를 들고 서 계셨어요. 지금 막 사왔다. 들어와. 좁은 부엌으로 들어가 가방을 한쪽에 내려놓았습니다. 친정아빠가 싱크대 앞에 서서 두부를 자르기 시작하셨어요. 아빠, 내가 할게요. 됐다. 너 손 씻고 앉아 있어라. 평생 부엌 일은 손도 안 대시던 분이 두부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서툰 솜씨로 자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손등에 굵은 핏줄이 잔뜩 솟아 있었습니다. 아빠, 내가 붙일게요. 비켜주세요. 그래, 그럼 너 붙이고. 친정아빠가 자리를 비키고 앉은 뱅이 밥상 앞에 앉으셨어요. 저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두부를 노릇하게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신김치 한 보시기를 곁들여 밥상 위에 올렸어요. 막걸리 한 병도 친정아빠 앞에 놓아드렸습니다. 아빠, 한 잔 받으세요. 친정아빠가 막걸리 잔을 천천히 받으셨어요. 저도 한 잔을 따라 마주 앉았습니다. 아빠, 왜? 나 결혼하고 15년 동안 한 번도 아빠한테 안 했던 얘기 좀 할게요. 친정아빠가 막걸리 잔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명절마다 시댁에서 어떻게 대했는지, 친정 이야기만 나오면 시어머니 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난주 식탁 위에 떨어진 5만 원짜리 한 장 이야기까지. 친정아빠는 한마디도 끊지 않으시고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이야기가 다 끝나고 한참 동안 부엌에 정적만 흘렀습니다. 친정아빠가 막걸리 잔을 입에 대시고 한 모금을 천천히 넘기셨어요. 정수가. 네, 아빠.
내가 너 시집 보낼 때부터 알고 있었다. 저는 두부김치를 집으려던 젓가락을 멈췄어요. 뭐려? 친정아빠가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내 결혼식 전날 말이다. 네. 시아버님 되실 양반이 나를 따로 부르더라.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친정아빠가 막걸리 잔을 식탁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한부모 가정인 거 비밀로 해달라더라. 네. 내 엄마가 일찍 갔다는 거 사돈 집안 사람들한테 말 안 했으면 좋겠다고.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식탁 위로 떨어졌어요. 아빠, 15년 동안 한 번도 말 안 했다. 너한테 부담될까봐. 친정아빠가 손등으로 코를 한번 훔치셨습니다. 저는 두부김치가 든 접시를 그대로 둔 채 부엌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아빠, 그날 얼마나 모욕적이셨어요. 뭐, 별일 아니다. 별일이 왜 아니에요? 정수가 됐다. 옛날 일이야. 친정아빠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쪽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부엌 바닥에 그대로 앉아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친정아빠가 안방에서 무언가를 안고 나오셨어요. 장롱 깊숙한 곳에서 꺼내신 듯 먼지가 살짝 묻어있는 노란 고무줄 묶음이었습니다. 낡은 통장 뭉치였어요. 친정아빠가 그 뭉치를 제 앞에 천천히 놓으셨습니다.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열어봐.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고무줄을 풀었어요. 빛바랜 구형 통장이 10대권쯤 가지런히 묶여 있었습니다. 맨 위 통장 표지에 떨리는 손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큰딸 비상금. 가장 아래에 깔린 통장을 펴보니 발행일이 1988년 3월로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7살 되던 해 엄마가 돌아가신 그 해였어요. 통장을 한 권씩 펼쳐보았습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 어떤 달은 5,000원. 인쇄소 일당에서 떼어 모은 자국이 38년치 쭉 이어져 있었어요. 맨 위에 놓인 최근 통장을 펼친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잔액 숫자가 4천만 원에 가까웠어요. 아빠, 내 엄마가 너한테 못해준 거 대신 해주려고 모은 거다. 친정아빠의 목소리가 평소답지 않게 단단했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한 푼도 보여주지 마라. 아빠, 내 말 알아들었어? 평생 무뚝뚝하시기만 했던 친정아빠의 입에서 처음 듣는 단호한 말투였어요. 저는 통장 뭉치를 끌어안고 그 좁은 부엌 바닥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다 큰 게 왜 울고 그래. 친정아빠가 어색하게 제 등을 한번 토닥이셨어요. 죄송해요, 아빠. 진짜 죄송해요. 네가 뭐가 죄송해. 잘 살아온 거지. 밤이 깊어 친정아빠가 먼저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저는 단칸방 형광등 아래 앉아 통장 뭉치를 다시 정리했어요. 가장 아래 통장 표지 뒤편에 누런 편지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봉투 앞에 엄마의 필체로 보이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여보에게.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빛바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 친정아빠에게 남기신 편지였습니다. 종이를 펴는데 손가락이 떨렸어요. 여보, 미안해요. 정숙이랑 정이 두 아이 잘 부탁해요. 특히 정숙이는 큰애라 더 마음이 쓰여요. 엄마 없이 자란다고 절대 무시당하지 않게 키워주세요. 마지막 한 줄에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옆방에서 친정아빠의 코 고는 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평소보다 더 가깝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6시 한숨도 못 잔 채로 일어났습니다. 마트 출근 준비를 하는데 친정아빠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만지고 계셨어요. 아빠, 뭐 하세요?
김밥 싸봤다. 가져가라. 네. 식탁 위의 모양은 엉성하지만 정성 들여 싼 김밥 5줄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생 부엌일 안 하시던 분이 어디서 배우신 건지 김 위에 밥을 펴고 단무지와 햄을 올려 말아두셨어요. 아빠, 이거 직접 싸셨어요? 유튜브 보면서. 그거 보니까 쉽더라.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저는 김밥 도시락을 2손으로 받았어요. 잘 먹을게요, 아빠. 친정아빠가 현관까지 따라 나와 신발 신는 저를 한참 내려다보셨습니다. 정수가, 네. 오늘부터는 네가 너 자신을 지켜라. 네, 아빠. 애비가 너 평생 지켜주지는 못한다. 다 늙어서 미안하다만.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가라. 늦겠다. 마트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을 켰어요. 미경 언니가 정리해준 가계부표, 변호사님이 알려준 증거 보관 체크리스트, 시댁 단톡방 캡처들이 갤러리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새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폴더 이름을 잠시 고민하다가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내 인생 출발선. 흩어져 있던 캡처와 메모와 영수증 사진들을 그 폴더 안으로 차곡차곡 옮겼어요. 15년간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휴게실에서 미경 언니에게 통장 뭉치 이야기를 꺼냈어요. 언니, 우리 아빠가 38년 동안 모은 통장이래. 얼마나? 4천만 원. 미경 언니가 김밥을 씹다가 멈췄습니다. 정수가, 응, 내 아버지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미경 언니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어요. 언니, 정수가, 너 이제 진짜로 너답게 살아도 된다.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게실 창문 너머로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친정아빠가 싸주신 김밥 한 줄을 천천히 베어 물었습니다. 엉성한 모양의 김밥이었지만 입안에 따뜻한 무언가가 퍼졌어요. 15년 동안 시댁이 내 인생의 출발점이라고 믿고 살았던 시간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친정아빠의 단칸방이 새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저녁 7시 작은 가방 하나만 어깨에 메고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거실에서 웅성거리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와서 소파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사흘 전 만들었던 갈비찜과 잡채가 손도 안 댄 채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이제야 정신이 들었구나. 어머님, 빨리 들어와서 무릎부터 꿇어라. 저는 신발을 벗지 않은 채 현관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노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형님, 어머님, 이거 한번 보세요. 봉투를 거실 테이블 위에 천천히 올려놓았습니다. 시누이가 미간을 좁히며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이게 뭐야? 열어보세요. 시누이가 봉투를 열고 안에 있던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맨 위장에는 어제 미경 언니와 함께 출력한 카톡 캡처가 놓여 있었어요. 남편이 회사 동기들 단톡방에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처가가 가난해서 데려와 줬더니 은혜를 모른다. 시누이의 손이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이거 뭐야? 형님, 동생분이 회사 동기들한테 보낸 카톡이에요. 다음 장도 넘겨보세요. 다음 장에는 사흘 전 새벽 미경 언니 원룸 앞에서 한밤중에 소리치던 남편의 모습을 인터폰 화면에서 캡처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지난 15년간 시댁에 지출한 비용을 한 항목씩 정리한 가계부 사본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종이를 빼앗아 들고 한 장씩 넘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얼굴이 점점 새파랗게 질려갔어요.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남편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너 언제 왔어? 남편이 신우이 손에 들려있는 종이들을 보더니 휴대폰을 그대로 떨어뜨렸어요. 휴대폰이 거실 바닥에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신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옳게, 너 진짜 이걸로 뭐 하려고? 형님, 이혼하겠다는 거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저는 오늘 이혼하자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한번 정확히 보여드리려고 온 거예요. 신우이의 입꼬리가 살짝 떨렸어요. 저는 남편을 향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15년 동안 그 이름을 정면으로 부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여보, 우리 아빠가 가난해서 당신이 데려와 준 거 맞아?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럼 나 다시 그 가난한 집으로 돌아가도 되겠네. 야, 이정숙. 왜? 그건 그날 술 마시고 한 소리야. 진심 아니야.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 카톡 화면을 다시 띄웠어요. 소리내어 한 줄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처가가 가난해서 데려와 줬더니 은혜를 모른다. 답장 보낸 동기는 형수님이 좀 그러시지. 한부모 가정 출신이라며 어쩔 수 없지. 거실의 공기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시어머니가 결국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짚으시며 숨을 가쁘게 몰아쉬셨어요. 성우야, 너 진짜 이런 말을 했단 말이야? 엄마, 그건 내 처가 흉을 회사 사람들한테 보냈다고? 남편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떨궜습니다. 신우이가 그 카톡 캡처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더니 작게 입을 열었어요. 이거 어떻게 우리 단톡방에 올라왔지? 저는 신우이를 향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형님, 사흘 전 일 기억나세요? 누군가 시댁 단톡방에 잘못 공유한 캡처요. 형님 동생분이 그날 새벽에 술에 잔뜩 취해서 시댁 단톡방이랑 회사 동기들 단톡방을 헷갈리신 거예요. 본인이 캡처해서 시댁 단톡방에 직접 올리셨더라고요. 신우이의 시선이 천천히 남편에게로 옮겨갔어요. 오빠, 그게 진짜야? 남편이 휴대폰을 주워든 채 한참을 말없이 화면만 내려다봤습니다. 술 마시고 캡처 잘못 눌렀어. 어디다 보내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오빠 회사 카톡을 우리 엄마가 본 거야? 남편이 고개를 떨궜어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한참을 흘렀습니다. 그때 작은 아들 도연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엄마. 도연이가 달려와 제 다리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도연이, 엄마 기다렸어? 엄마, 어디 갔다 왔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엄마가 미안해. 이제 안 가. 도연이 머리를 쓰다듬는데 큰아들 도윤이가 자기 방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도윤이의 얼굴이 평소답지 않게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도윤아. 엄마, 나 그 카톡 봤어. 거실에 있던 어른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었어요. 어디서 봤어? 고모가 거실에서 큰 소리로 그 카톡 읽었잖아. 어제. 도윤이가 신우이를 한번 흘끗 쳐다봤습니다. 고모가 할머니랑 같이 있을 때 처가가 가난해서 그 부분 2번이나 다시 읽었잖아. 내 방까지 다 들렸어. 신우이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도윤아, 그건 고모, 외할아버지가 가난하다는 게 진짜야?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도윤이가 남편 쪽으로 천천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아빠가 그 카톡 쓴 거 맞아? 남편이 한참을 입술만 깨물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가 잘못했어. 외할아버지는 내가 받아쓰기 100점 맞으면 1000원씩 모아서 주신단 말이야. 그게 가난한 거야? 도윤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저는 도윤이의 어깨를 천천히 끌어안았습니다. 도윤아, 엄마, 외할아버지는 가난하지 않아. 정말 엄마랑 이모를 평생 사랑으로 키우신 부자야. 그것보다 더 큰 부자는 없어. 도윤이가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작게 흐느꼈어요. 거실에는 그 흐느낌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은 채 눈을 감고 계셨어요. 저는 천천히 시어머니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해라. 저는 앞으로 시댁일에 정확히 5만 원씩만 쓰겠습니다. 신우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옳게, 그게 무슨... 형님, 끝까지 들어주세요. 신우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마주 봤어요. 친정아빠 칠순 때 던지신 그 액수 5만 원이요. 그 액수 그대로 시댁에 쓸 거예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떨며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정수가 명절도 5만 원, 어머님 생신도 5만 원, 시아버님 기일도 5만 원이요. 신우이가 발을 동동 굴렀어요. 옳게, 너 진짜 미쳤구나. 형님, 저는 신우이 쪽으로 천천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형님이 저한테 보낸 그 카톡,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고 하셨던 그 카톡. 그것도 다 캡처해뒀어요. 신우이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그런 카톡 보내지 마세요. 받지 않을 거니까요. 저는 도윤이와 도연이의 손을 한 손씩 잡았습니다. 엄마 짐 풀고 올게. 너희는 방에 들어가서 책 좀 읽고 있어. 엄마. 두 아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안방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제 뒤를 따라오며 거칠게 팔을 잡았습니다. 이정숙, 너 진짜 이래도 돼? 어머니 앞에서. 저는 그 손을 천천히 떼어냈어요. 여보, 15년 동안 한 번도 못한 말이라 한 번에 다 못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 남편의 표정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가방에서 옷가지를 천천히 꺼냈어요.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곡소리에 가까운 울음과 신우이의 고함이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들이 이상하게도 멀게만 느껴졌어요. 마치 다른 집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옷을 옷장에 한 벌씩 다시 걸어 넣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놓았던 친정아빠의 통장 뭉치는 미경 언니네 집에 그대로 맡겨두었어요. 그 통장은 절대 이 집 안으로 들어와선 안 됐습니다. 옷장 문을 닫고 안방 한가운데 잠시 서 있었어요. 15년간 매일 밤 누웠던 그 침대가 오늘따라 낯설게 보였습니다. 저는 거울 앞으로 다가가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사흘 전에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실에서 신우이가 시어머니를 부축해 일어나는 소리가 났어요. 엄마, 일단 우리 집으로 가요. 아이고, 내가 무슨 꼴이냐. 빨리 일어나세요.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저는 안방 문을 천천히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서 식탁 위에 굳어버린 갈비찜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꺼냈습니다. 굳어버린 갈비찜과 잡채를 한 그릇씩 봉투에 쏟아부었어요. 남편이 등 뒤에서 작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수가. 저는 봉투에 매듭을 단단히 묶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봉투를 현관 앞에 가져다 놓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새 행주를 꺼내 식탁을 처음부터 천천히 닦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흘러 다시 토요일 아침이 찾아왔어요. 부엌에서 갈비를 양념에 재우는 손길이 한 달 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 생신상이 아니었어요. 제대로 차리지 못했던 친정아빠 칠순상을 다시 차리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한 달 동안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어요. 매일 아침 출근 전 식탁 앞에 앉아 무언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한 달 사이 시어머니에게서 2차례 전화가 왔어요. 처음 전화에서는 한참 동안 헛기침만 하시다가 밥은 잘 챙겨 먹냐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끊으셨습니다. 2번째 전화에서는 시누이가 친정에 너무 자주 드나든다는 이야기를 짧게 하시더니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그거대로 천천히 풀자라는 말씀을 어렵게 꺼내셨어요. 시누이에게서는 단 한 통의 카톡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남편이 부엌 입구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며 서 있었어요. 저는 양념 묻은 손을 멈추지 않고 갈비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오늘 장인어른 칠순상 다시 차린다며. 남편이 어색하게 손을 비비며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나도 같이 가도 돼? 저는 그제야 손을 멈추고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가는 게 아니야. 뭐? 우리 아빠 사위로서 처음 인사 가는 거야. 그렇게 갈 거면 따라와. 남편이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어. 큰아들 도윤이가 자기 방에서 나오며 외쳤습니다. 엄마, 오늘 외할아버지한테 가는 날이지? 응. 우리 도윤이 옷 갈아입자. 아빠도 같이 가. 도윤이가 남편을 흘끗 쳐다봤어요. 남편이 어색하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빠도 갈게. 도윤이가 한참을 남편을 바라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아들 도연이가 잠옷바람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외할아버지 집, 외할아버지 집. 우리 도연이도 빨리 옷 갈아입어. 점심 무렵 우리 가족 4명은 처음으로 함께 친정아빠의 단칸방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양손에 케이크 박스와 홍삼 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걸어 들어가는 동안 남편의 어깨가 평소보다 잔뜩 굳어 있었어요. 낡은 철문 앞에서 남편이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정수가, 내가 무릎이라도 꿇어야 되나? 저는 남편을 한번 바라봤어요. 무릎까지는 아니어도 큰절은 올려야지. 큰절? 15년 만에 처음 가는 자리야. 남편이 입술을 한번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친정아빠가 천천히 문을 여셨어요. 왔냐? 친정아빠의 시선이 남편에게 머물렀습니다. 남편이 어색하게 머리를 숙였어요. 아버님, 인사가 늦었습니다. 친정아빠가 한참 동안 남편을 바라보시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들어와라. 좁은 방에 들어서자 친정아빠가 윗자리에 앉으셨어요. 남편이 케이크 박스와 홍삼 세트를 옆에 내려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아버님, 큰절 올리겠습니다. 남편이 2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깊이 절을 했습니다. 이마가 방바닥에 닿는 소리가 작게 났어요. 친정아빠가 그 모습을 묵묵히 받으셨습니다. 남편이 몸을 일으키고도 한참을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로 있었어요. 친정아빠가 한쪽에 놓아두셨던 막걸리 병을 끌어당기셨습니다. 잔의 막걸리를 따라 남편 앞에 천천히 놓아주셨어요. 한 잔 받아라. 네, 아버님. 남편이 2 손으로 잔을 받았습니다. 친정아빠가 잠시 침묵하시다가 입을 여셨어요. 정수기는, 네, 내가 평생 지키려고 한 자식이다. 남편의 어깨가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네, 아버님. 알겠습니다. 도윤이와 도연이가 친정아빠 양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외할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진짜 잘 모실 거예요. 외할아버지 옆에 내가 앉을래. 친정아빠가 두 손주의 머리를 번갈아 쓰다듬으셨습니다. 식사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저는 가방에서 통장 뭉치를 꺼냈어요. 식탁 위에 그 뭉치를 천천히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이 그 뭉치를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이게 뭐야? 여보, 우리 아빠가 38년 동안 모은 통장이야. 38년? 내가 7살 때부터. 저는 통장 위 손글씨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짚었습니다. 큰딸 비상금. 잔액은 4천만 원쯤 돼. 남편이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통장을 내려다봤어요. 여보, 나는 이 돈으로 3가지를 할 거야. 3가지? 절반은 도윤이랑 도연이 학자금 적금으로 옮길 거야. 도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거 외할아버지 돈이잖아. 우리 도윤이가 잘 커야 외할아버지도 좋아하시지. 그렇죠, 아빠? 친정아빠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 돈은 원래부터 우리 손주들 거다. 나머지 절반은 내 비상금 보태서 아빠 새집 보증금으로 쓸 거야. 우리 집 근처 빌라로. 친정아빠가 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 잔을 천천히 내려놓으셨습니다. 정수가. 네, 아빠. 내가 무슨 그런 호강을 누리겠다고. 도윤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외할아버지, 이제 우리랑 가까운 데로 이사 오세요. 도연이가 옆에서 가방 안을 부스럭거리더니 자기 돼지저금통을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돼지저금통을 올려놓았어요. 외할아버지, 이거도 보태세요. 친정아빠가 안경을 천천히 벗으셨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훔치셨어요. 평생 단 한 번도 보여주신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을 무릎 위에 내렸어요. 남편도 막걸리 잔만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2달 뒤 친정아빠는 우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의 깔끔한 빌라로 이사를 오셨어요. 방 2칸짜리 반전세였습니다. 새벽 김밥집 알바는 정리했어요. 마트 일은 계속하면서 시립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공고에도 지원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던 날 새벽부터 머리를 단정히 빗고 평소엔 잘 입지 않던 회색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면접관 3분 앞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마트에서 8년을 일하면서 손님들 책 추천도 자주 했어요. 책 정리하는 일은 자신 있습니다. 면접관 한 분이 잔잔히 웃으셨어요. 며칠 뒤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료실 도서 정리 업무를 맡게 되었어요. 시댁과는 명절과 시부모님 생신에만 정확히 5만 원짜리 한 장씩을 봉투에 담아 보내는 것으로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시누이의 카톡은 1달 넘게 한 통도 오지 않았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 집 거실에서 친정아빠와 2 아이가 화투를 치며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외할아버지, 또 졌어요. 우리 도연이가 패가 좋네. 부엌에서는 남편이 처음으로 앞치마를 두르고 갈비 양념을 만지고 있었어요. 서툰 손길로 간장을 따르다가 양념이 손등에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간장 너무 많이 넣었나? 한 숟갈만 더 넣고 단맛 좀 보태. 단맛은 뭐로? 배즙이 있으니까 그거 한 컵 넣어봐. 남편이 어색하게 양념 그릇을 휘저었어요. 이마에는 살짝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거실의 화투판에서 다시 한바탕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저는 부엌 창문 너머로 늦오후의 햇살이 베란다 화분을 비추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2 아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어요. 책장 위에 놓아둔 작은 액자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액자 안에는 빳빳하게 펴서 넣어둔 5만 원짜리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지난 가을 식탁 위에 떨어졌던 그 종이였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그 지폐를 정성스럽게 펴서 액자에 끼워 책장 위에 올려두었어요.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이 한 장의 종이가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였다는 사실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거실 불을 끄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침대 옆 협탁에는 친정아빠가 며칠 전 가져다 주신 김밥 도시락통이 깨끗이 씻겨 놓여 있었어요. 내일 아침에도 친정아빠 집에 들러 함께 아침을 먹기로 했습니다. 도서관 출근 전 잠시 들러 김치찌개 한 그릇을 같이 떠먹는 것. 그게 요즘 제 아침 일과였어요. 침대에 누워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우리 동네의 밤이 조용히 깊어가고 있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숙 씨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식탁 위에 던져진 5만 원짜리 한 장이요. 그게 단순한 돈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부모를, 한 사람의 인생 전부를 후려치는 무게였지요. 그 무게를 15년이나 묵묵히 감당해온 정숙 씨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우리 친정 부모님 얼굴이 잠시 스쳐 지나가지는 않으셨나요? 바쁘다는 핑계로 사느라 정신없다는 핑계로 제대로 안부 한번 못 여쭤본 그 마음, 다들 한 번씩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친정 어머님, 친정 아버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별말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저녁은 드셨는지, 요즘 추운데 보일러는 잘 돌아가는지, 그 짧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비하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한 줄이 비슷한 시간을 견디고 계신 또 다른 분께는 큰 위로가 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디 따뜻한 밤 보내시기를 바랄게요.